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승의 통일 글방 강좌가 어느덧 12회에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성원해 주셨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샌프란시스코 체제라는 제목인데요. 보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북한이 도발한 한국 전쟁과 미국과 일본의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195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예술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입니다. 이 조약으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본에 대한 군정 통치 체제가 끝나고 일본은 오늘날과 같은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인해 생겨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체제라고 합니다. 이 강의가 중요한 이유는 현재 한반도 통일을 중심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려면 반드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지난 10강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강의했었는데요. 일부 구독자들로부터 항의를 받았습니다. 북한의 정책이 친일 정책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보다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오늘 방송을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강의의 내용은 보기에 따라서는 북한이 일으켰던 6.25 한국전쟁도 결과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친일 정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여기서 예수는 유대교의 바리새파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고 정의했던 것입니다. 북한은 자기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고 했건 모르고 했건 그들이 도발했던 한국 전쟁의 결과는 어마어마한 친일 정책이 되었고 이를 통해 민족 앞에 가공할 범죄를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먼저 아주 간략하게나마 아시아 문제를 정리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아시아를 대표하는 나라로는 인도, 태국, 베트남, 중국, 한국, 일본 등이 있었는데 태국과 베트남은 인도 문명권에 가까웠고 그래서 이 나라들을 지금도 인도 차이나라고 부르기도 하죠. 한국과 일본은 중국 문명권에 속했습니다. 1600년에 영국의 동인도 회사 설립을 시작으로 해서 서세 동점, 즉 서양 문화가 동양 문화를 차례차례로 잠식해 들어오는 공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동양의 대국이었던 인도와 중국이 차례차례로 서양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일찍부터 서양 문화에 눈을 떴던 일본은 1853년 흑선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미국과 친하면서 주권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1887년부터 팔아시아론, 즉 동양을 떠나서 서양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는 사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인도는 완전히 주권을 상실한 채 영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중국은 아편전쟁 이후 서구 열강의 침략에 시달리다가 일본과의 전쟁, 즉 중일 전쟁에서 국토의 절반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 4위의 영토 대국인 중국은 나폴레옹 전쟁 때 러시아가 사용했었던 전략, 즉 국토의 형태가 단계형 국가이므로 계속 내륙으로 후퇴를 함으로써
상대방 국가의 병참선을 늘려놓고 병력을 분산시키면서 겨울을 기다려서 공세로 나오는 전략을 구사하는 중이었습니다. 이 같은 전체적 과정에서 중국은 영국과 가까워졌고 일본은 미국과 가까워졌으며 인도는 영국에 대한 반발로 일본과 가까워졌습니다. 당시 일본은 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유일하게 주권을 보존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1914년에 시작된 게르만족과 슬라브족의 전쟁, 1939년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으로 시작된 유럽의 전쟁 등을 역사가들은 지금도 유럽 대전이라고 부르지 않고 세계 대전이라고 부릅니다. 당시 유럽이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이었겠지만 그만큼 아시아를 우습게 본다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시아 유일의 독립국가였던 일본은 한중일이 힘을 합쳐서 아시아를 지키자고 호소했지만 한국과 중국은 그럴 만한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럽 혹은 미국과 힘을 합쳐서 국제 정세에 대응해야 했던 일본은 겉으로는 1894년 청일전쟁과 1904년부터 1년 7개월에 걸친 러일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사실은 실속 없는 승리였습니다. 특히 러일 전쟁의 승리는 상처뿐인 영광이었습니다. 일본 국내 여론은 국력을 총동원한 러일 전쟁으로 얻은 것이 없다는 비난이 빗받쳤습니다. 일본은 이때 포스모스 조약을 통해 러일 전쟁 종전을 중지하고 있었던 미국과 1905년에 캐스라 해프트 조약을 맺으면서 가까워졌습니다. 그 후 일본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에 가담했지만 이 또한 아무런 이익이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19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면서 미국과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1940년 9월에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 3국이 삼국 동맹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은 추축국의 일원이 되었으며 1939년 유럽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뒤 2년 후인 1941년 12월 진주만을 폭격함으로써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따라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가 되었고 1945년에는 패전국이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서 전쟁이 한창이던 1943년 11월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미국의 미드웨이 해전 승리와 소련의 스탈린그라드 전투 승리, 연합군의 아프리카 전선 승리, 그리고 이탈리아의 항복 등을 배경으로 삼아서 미영중소 회담, 즉 카이로 회담을 기약했습니다. 그런데 소련이 중국의 장제스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카이로 회담에 불참했습니다. 루스벨트는 하는 수 없이 한 달 후에 열린 테헤란 회담부터 장제스를 제외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 문제 해결은 뒤로 미루어지고 유럽 문제 해결이 우선시된 것입니다. 그리고 1945년 얄타 회담에서 소련의 대일선전포고가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1945년 항복 이후 일본은 패전국으로서 그 굴욕적인 운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는 신세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본을 다시 일어나서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북한의 김일성이었습니다. 1950년 김일성이 6.25 한국 전쟁을 일으키려 했을 때 스탈린은 썩 마음이 내키지 않았습니다. 당시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으로 입은 국내 경제를 복구하는 데에도 힘겨웠기 때문입니다. 스탈린은 만약 미국이 한국 전쟁에 참전하면 중국의 마오쩌둥이
도와줄 것이라는 약속을 받고서야 전쟁을 허락했습니다. 미국의 참전으로 한반도가 통일되기 직전 중공군의 참전으로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미국은 중간 병참 기지, 즉 한국 전쟁에 투입된 미군 장비를 수리하기 위한 산업 기지로서 일본의 역할이 절실해졌던 것입니다. 이에 따라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된 것입니다. 일본은 이처럼 자국의 역할이 중요해진 것을 알고 미국에 대해서 갖가지 요구 조건을 제시했고 미국은 이를 수락한 것이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 조약과 함께 세계적 냉전 체제, 즉 본격적인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세계적 대결 체계가 구축되었기 때문입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회의를 기점으로 미국과 일본의 관계는 일등 동맹국 관계로 승격이 되었고 일본은 한국 전쟁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게 된 것입니다. 한국 전쟁에 투입된 미군의 군장비, 즉 자동차, 탱크, 군함, 비행기를 전부 일본에서 수리했고 1차적 전쟁 물자를 전부 일본에서 조달했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가 2024년 현재까지 70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보다 12년 늦은 1963년에는 프랑스와 독일로 하여금 엘리제 조약을 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고 이 같은 체제, 즉 샌프란시스코 체제와 엘리제 조약 체제로 세계적 냉전 체제를 운영했습니다. 그러므로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오늘날 미국, 일본, 한국과 북한, 중국, 소련이 각각 이른바 남방 삼각과 북방 삼각을 형성하면서 냉전 구조를 형성하게 만든 출발점이 된 것입니다. 세계적 차원에서 냉전 제재는 얄타 회담에서 시작이 되어서 1989년 몰타 회담으로 종결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1989년 12월 몰타 회담은 본래 아시아 문제에 대한 종결까지 거론하기로 했는데 회담 당일 몰타의 날씨가 최악의 상태였고 이로 인해서 아시아 문제에 대한 협의는 생략한 채 끝났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아시아에는 수많은 위험 요소가 잔존하게 된 것이며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한 북한 문제, 중국의 팽창과 그에 따른 미국의 중국 봉쇄의 문제까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이런 세계적 구도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이 구도에 대해서는 이 강의의 결론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대1강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쟁기념 공연기술센터에서 맺어진 일본과 연합국 사이의 평화조약입니다. 일본어로는 니혼고쿠토노 헤이화 조약구, 즉 일본 국가의 평화조약입니다. 북한은 1950년 한국 전쟁을 도발했고 미국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서두르게 하는데 직접적 빌미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최근 핵 미사일 실험과도 비교됩니다. 이 조약은 일본 극우 세력이 북한에게 큰절을 하면서 감사해야 할 조약인 것입니다. 이 조약은 1951년 9월 8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48개국이 참가하여 서명했고 1952년 4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이 조약의 발효로 연합군 최고사령부의 일본에 대한 군정이 끝났고 일본은 주권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 조약에 의거해서 설계된 국제 질서를 샌프란시스코 제재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중등학교 때부터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집중 교육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별로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조약은 한일 기본조약, 즉 한일 협정과 특히 독도 문제에
지대한 영향을 준 조약이며 유럽에서는 비슷한 조약으로 엘리제 조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은 중국의 영토 확산 전략인 1대1로 전략에 대처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체제 강화를 더욱 서두르고 있습니다. 처음 체결 당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제1장은 평화였습니다. 그 제1항은 일본과 연합국과의 전쟁 상태를 종료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본 국민과 일본 및 영해의 주권 회복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2장은 영토에 관한 조항입니다. 그 조항은 영토 포기 또는 신탁 통치 이관에 관한 내용인데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울릉도를 포함한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에 대한 모든 권리, 자격, 영유권을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 독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일본은 타이완과 펑후제도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남태평양의 구위임 통치 지역은 미국이 신탁 통치하며 오키나와와 오가사와라 제도는 미국의 신탁 통치 예정 지역으로 삼는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은 미국의 신탁 통치가 끝나고 다시 일본 영토로 회복되었습니다. 결국 일본이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된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인 것입니다. 이 사진은 샌프란시스코 조약이 체결되는 장면입니다. 이 회담에 참석한 주요 국가는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일본 등입니다. 유럽에서는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그리스가 참석했고 아시아에서는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참가했습니다. 중동에서는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시리아, 레바논이 참석했습니다. 아메리카주에서는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코스타리카,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파나마, 쿠바, 아이티, 도미니카 공화국,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페루, 볼리비아, 브라질, 파라과이,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가 참석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에티오피아, 라이베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참석했습니다. 오세아니아주에서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이 참석했습니다. 한결같이 바지저고리에 불과한 나라들이 많이 참석했던 것입니다. 인도, 버마 및 유고슬라비아는 초대되었지만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인도는 이 조약의 일부 조항이 일본에 대한 주권과 자국, 즉 인도의 독립을 제한한다고 판단해서 불참한 것입니다. 참고로 인도와 일본은 공동의 적국인 영국을 상대로 싸우기 위해서 인도군의 일부가 추축국에 가담했던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본과 인도는 친밀한 사이였던 것입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 즉 중국과 대만은 영국과 미국의 견해 차이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은 당시 자국 영토로 되어 있었던 홍콩의 안위를 우려해서 중국과 친했습니다. 그리고 대만과는 단교를 한 상태였습니다. 대만은 이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령 홍콩에 대한 영국의 주권을 부인하고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즉 북한이 초대받지 못한 데는 일본의 입김이 작용했습니다. 이탈리아는 반파시스트주의자인 피에트로 바톨리오 내각이 종전 직전인 1945년 7월 14일에 대일 선전 포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국가로서 존재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항쟁을 했던 영국령 인도를 계승했다는 명분을 가지고 초대를 받았습니다. 포르투갈은 전쟁 당시 자국의 영토였던 동티모르가 일본의 침략을 받았지만 전쟁에서 중립을 유지했기 때문에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소련은 외무차관보인 안드레이 그로미코가 이끄는 협상단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에 참가했습니다. 회담 시작부터 소련은 미국과 영국이 준비한 조약의 초안에 반대했습니다. 소련 협상단은 여러 차례 회담의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역부족했습니다. 소련이 이때 반대했던 이유는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자국이 원조를 해서 북한이 일으킨 전쟁에 반대하기 위해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국의 정책에 그리고 이익에 반대되는 회담이 샌프란시스코 회담이었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 조약 체결일인 1951년 9월 18일에 그로미코의 연설을 보면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은 앞으로 일본 군대의 창설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점, 그리고 사회주의의 중국이 일본 침략의 주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초대받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조약이 준비될 때 소련과 적절한 상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조약에서 일본을 미군 기지로 삼았다는 점과 일본을 소련에 대항할 미국의 연합군으로 삼았다는 점, 조약이 별개의 평화조약이라는 점, 조약이 타이완을 비롯한 여러 섬에 대한 인민공화국의 권리를 침해했다는 점, 그리고 미국이 적법한 영유권을 가지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본의 여러 섬이 할양되었다는 점, 처음 초안은 얄타 회담을 위반해서 남사할린과 후릴 열도에 대한 소련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서 조약에 대해 반대했습니다. 그렇지만 소련은 그로부터 5년 후인 1956년 10월 19일이 되면 종전에 관한 연합선언이라는 선언을 서명을 하고 외교관계를 일본과 복원했습니다. 1949년 10월 중국 정부와 대만 정부의 국공 내전은 사실상 대만 정부의 패배로 결말이 난 상태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지속된 국공 내전으로 분단 국가가 된 중국의 어느 정부를 대표로 초청해야 되는지에 대한 논란이 회담 준비자들을 딜레마로 몰아넣었습니다. 미국은 중화민국을 대표로 초청하기를 주장했고 영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을 초청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결국 접점을 찾지 못한 잠정적인 타협안으로 양측 모두를 초청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1951년 8월 15일과 9월 18일에 중화인민공화국은 이 조약이 불법이며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습니다. 협상 외부에서 중화인민공화국은 남태평양에 있는 파라셀 제도와 스프레틀리 군도 그리고 붕사 군도가 자국의 일부라는 영유권을 주장했습니다. 조약에는 이러한 섬들이 아예 언급조차 되지 않았거나 붕사 군도의 경우에는 유엔에 인도하는 내용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9월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승전국과 패전국 관계에서 1등 동맹국 관계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졌습니다. 미국은 미일 강화 조약을 통해 한국전쟁으로 본격화된 냉전에서 아시아 지역을 소련을 비롯한 공산주의 국가로부터 방어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지 확보를 시도했습니다. 일본은 이를 통해 패전 피전령 상태에서 벗어나서 서방 세계의 일원이 되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기회에 더 많은 이권 획득을 시도했습니다. 일본의 침략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아시아 각국이 반발하는 가운데 이루어진 연합국과 일본만의 강화 조약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던 것입니다. 전후 보상 문제의 해결이나 아시아 각국과 일본 간의 국교 정상화 같은 문제는 덮어둠으로써 이후 외교적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일본과의 교전국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지였다는 이유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강화조약에 초대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소련,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은 조약 자체를 거부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은 강화 조약과 별도로 보상 협상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으로 대부분의 나라는 전쟁 피해에 대해 배상 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국회에서 조약 비준이 부결된 인도네시아, 그리고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지 않은 필리핀과 남베트남, 그리고 조약에 초대받지도 못했던 중화인민공화국, 그리고 북한과 남한 등과의 협상 문제가 뒤에 남아지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59년에 걸쳐서 미얀마, 인도네시아, 필리핀, 남베트남에 대해서 보상을 했습니다. 일본이 정식으로 침략 피해에 대해 배상한 것은 이 네 나라뿐입니다.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경제 원조를 하거나 무상 경제 협력을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한일 기본조약을 통해 배상 청구권을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하며 경제 원조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다는 입장입니다. 참가한 51개국 중 48개국이 조약에 서명을 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 폴란드, 소련은 서명을 거부했습니다. 필리핀은 1956년 5월 배상금 협정에 서명을 한 후에 7월 16일에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그 대신 1958년 1월 20일에 보상금과 평화협정에 일본과 양자 서명을 별도로 했습니다. 별도의 조약인 타이페이 조약은 중국과 중화민국 사이에 맺어졌는데 1952년 4월 18일에 서명했습니다. 대한민국과 북한은 양측 모두 별도의 조약이나 평화협정에 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문은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는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의 청구권을 일본이 포기한다고 명문화했을 뿐입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 독도가 명기되어 있지 않으므로 연합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로 인정하였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조약문에 한국에서 모두가 언급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1951년 일본 총리부령에서도 제주도와 함께 울릉도와 독도를 한국 영토로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일본은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과거에 침략하고 지배했던 국가와의 국교를 회복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이후 제일 먼저 일본과 강화를 체결한 나라는 중화민국, 즉 대만 정부입니다. 대만의 장개석 정부는 1952년 4월에 체결된 일화 평화조약에서 전쟁 배상에 대해서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즉 대만 정부는 일본 정부로부터 배상을 받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후 다른 나라와 협상에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후 일본은 아시아 각국과 개별 조약을 추진했습니다. 1955년 4월 버마를 시작으로 차례로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배상을 약속한 경우는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남베트남입니다. 준 배상국은 타이,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마이크로네시아, 북베트남입니다. 일본이 실시한 배상액은 4,868억 2천만 엔인데 이 중 일부라도 피해 당사자에게 지불된 것은 한국과 마이크로네시아뿐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는 그 효력을 70년 이상 지속시키고 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동맹입니다. 예를 들면 그 70년 동안 대만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축출되었고 중국이 그 자리를 차지했으며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발전해서 지금은 개인 소득에서 일본을 앞지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잠자는 사자라고 불리었던 중국이 G2, 즉 세계 2대 강국으로 성장해서 러시아를 앞질렀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그동안 많이 일어났으므로 오늘날 그 내용의 지속 및
세계 전세 변경을 반영한 샌프란시스코 조약의 변경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덕분에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면서도 이처럼 넓은 영토에 대한 영유권을 보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중국은 북한이 붕괴될 경우 한반도 북부 지역, 즉 북한을 이처럼 분할하자고 미국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중국군은 산둥반도에서 상륙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과의 접경지역, 중국은 이 지역을 북부전구라고 합니다. 북부전구에 중국군은 제78집단군, 79집단군, 80집단군 등 3개 집단군을 배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 훈련과 배치가 북한의 긴급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북한으로 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로부터 일본은 한반도를 일본의 옆구리를 겨냥하고 있는 칼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중국이 북한의 한경남도 지역을 차지하게 될 경우에는 일본에게 엄청난 부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본을 도와줄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그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는 모양입니다. 중국의 돌연선 전략 때문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중국의 제3돌연선은 하와이까지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에게 태평양의 절반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미국의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는 왜 우리가 세계 안보를 책임져야 하느냐고 망발하고 있습니다. 해리스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TPP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발생했으나 미국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 TPP는 바로 샌프란시스코 조약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2016년 당선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곧바로 TPP 탈퇴 공약을 지켰고 그 영향으로 TPP는 한 차례 좌초위기에 처했었으나 일본의 아베 신조 총리가 십시일반 노력해서 CPTPP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으로 되살려 놓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015년 연내에 TPP 협상을 타결하겠다고 밝혔으며 타결 성공 직후 오바마 정부는 백악관에서 우리의 잠재국의 95% 이상이 국외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 미국은 중국 같은 나라가 세계적 경제의 법칙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직접 언급했습니다. 이로써 미국과 중국의 세계 무역 패권 정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가입은 미국, 일본의 요구 조건으로 인해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중국은 내심 불만을 가지며 RCEP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RCEP은 아시아 지역의 FTA입니다. 아세안 플러스 6개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입니다. 정식 명칭은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입니다. 인도를 제외한 RCEP의 총 규모는 GDP 25조 달러, 인구 23억 명, 교역 12억 2,600억 달러, 즉 RCEP에 발효가 되면 상품 관세 감축 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는 0.41 내지 0.62%의 경제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었습니다. 소비자 후생은 42억 내지 68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2022년 1월 1일에 협정이 발효되었지만 한국은 2022년 2월 1일부터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RCEP의 최대 문제는 지적재산권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남의 나라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짝퉁 국가입니다. RCEP은 서비스, 노동 분야를 제외하면서 지적재산권 분야의 통일 역시 제외해버렸습니다. 반면에 TPP는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해서도 저작권, 특허, 의장권, 상표권 등 모든 지적재산권 분쟁에 대한 조정에 합의한 상태입니다.
그 이후에도 중국은 계속 RCEP이 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기술을 빼나가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1963년 1월 22일 당시 독일의 총리 콘라드 아데나워는 프랑스의 샤르르 드골 대통령을 찾아가서 프랑스 대통령 관저인 엘리제 궁에서 독일 프랑스 우호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보불 전쟁과 제1차, 2차 세계대전으로 세 차례나 프랑스를 침공했던 독일의 최고 지도자가 먼저 프랑스의 화해에 손길을 내민 것입니다. 1958년부터 여러 차례 정상들이 오가면서 오랜 앙금을 털어내는 작업을 지속했으므로 조약에 서명한 이후에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오늘날 유럽연합, 즉 EU의 결성의 기반이 된 것이 바로 독일과 프랑스의 조약, 엘리 조약인 것입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이 소련의 남진 정책을 저지하는 미국의 울타리가 될 것을 기대하는 미국의 세계 전략이 있었습니다. 아시아 정세도 일본이 독일 같고 한국이 프랑스만 같으면 훨씬 더 평화로워지고 더 번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지도는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힘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때부터 세계 최고의 강국이 된 것입니다. 한국전쟁으로 덕을 본 나라는 미국도 대한민국도 북한도 중국도 소련도 아니었습니다. 어부지리, 쌍방이 다투는 사이에 제3자가 힘도 들이지 않고 이득을 챙긴 나라, 오직 한 나라 일본뿐이었습니다. 그것이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었습니다. 좌익들은 한국 전쟁을 두고 조국 해방 전쟁 어쩌고 하면서 북한을 흉내내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들은 제가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서 강의했더니 저를 협박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강에서 북한과 일본의 관계에 대해 강의하면서 북한의 친일 정책을 거론했는 데 대해서 오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샌프란시스코 조약이야말로 북한이 일본에게 어마어마한 혜택을 부여한 전쟁이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기가 막혀서 입에서 나오느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고 있음이니이다 하고 되뇌어 봅니다. 이 지도는 샌프란시스코 조약과 일리제 조약 이후에 세계 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일본과 독일, 이스라엘이 미국의 1등 동맹국이 된 것입니다. 엘리제 조약 때문에 화가 난 프랑스는 그 후 미국과의 관계를 악화시켰습니다. 대만은 일본이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수교하던 날 바다에서 해군 군함을 통해서 일본 상선을 추격하는 등 잠시 화풀이까지 했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조약 때문에 한국은 지금도 한일 회담 독도 문제 등으로 인해서 좌익들로부터 심각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쌓아놓은 똥을 치우려고 고생하는 정부를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때 한국과 일본의 선택은 또다시 세계의 정세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